그거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무속과 점술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014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약 2,151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무속 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매출과 시장 규모를 집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추산치에 가깝고 실제 규모는 훨씬 크겠죠. 통계청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집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한 분석 업체에서 2024년 한국 점술 시장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에서 무속과 점술 시장 규모가 현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그 소비가 늘고 있죠. 무속 관련 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도 지난 10년 사이 최소 3배 이상 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둡고 불쾌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흔히 무속이라고 하면 기성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문화라고들 생각하죠. 보통 무속신앙이 신세대들로부터 외면받을 거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속 관련 소비가 늘고 있다는 사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기존 무당과 역술인들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입소문을 통해 홍보를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무속인들에게 다양한 홍보 경로를 열어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젊은 무속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팔로워를 늘려서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인플루언서들처럼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진과 영상, 컨텐츠 등을 제공하며 팔로워들을 모으고 이를 수익 활동의 기점으로 활용하죠. 모델로 활동하던 여성이 신내림을 받고서 무당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무속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끌어 무당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 환경은 홍보뿐만 아니라 무속 시장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무당을 직접 찾아가서 점을 봐야 했지만 요즘 MZ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대면으로 무속인을 접하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 겁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많은 무속인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점과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무속인들도 많죠.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해몽을 한다든지 운세를 봐준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물론 부적 팔찌나 소원 팔찌 같은 이른바 굿즈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요즘 무속인들은 일종의 인플루언서와 결합된 형태로 무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속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일상 등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팔로워를 모으며 팬덤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개발, 심리상담, 고민상담 등을 무속과 결합시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죠. 이는 대개 일회성 만남, 일회성 소비에 그쳤던 과거 무속 시장의 특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 MZ 무속인들은 고객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인플루언서이자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무속 관련 소비가 는 이유, 그 두 번째 측면은 컨텐츠입니다. 소위 귀신 이야기나 도시전설 같은 오컬트 컨텐츠는 매우 대중적인 즐길거리죠. 컨텐츠로서 한국 샤머니즘은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파묘가 대표적인 예죠. 고정관념을 깨는 젊은 무속인 캐릭터들이 등장했고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배우가 출연한 무속 관련 다큐멘터리, 무속인들이 출연해 자신의 연애운을 점치며 짝을 찾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 등등 수많은 샤머니즘 관련 컨텐츠가 TV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속이 일종의 관광 컨텐츠로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유명 관광지들에는 사주, 타로, 점 등을 보는 무속 상품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로드샵들이 상권을 형성하며 그 규모를 점점 더 키우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한 번씩 고향인 부산 해운대에 내려가는데요. 그때마다 번화가에 질비한 무속 관련 로드샵들을 보며 놀랍니다. 매번 그 규모를 키우고 있죠. 정리하면 최근 MZ세대의 무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소비 증가는 진입장벽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입소문을 통해 주변 추천을 통해 어려운 장소에 찾아가서 무속인을 만났던 세대와는 달리 MZ세대에게 무속인은 여느 인플루언서와 다를 것 없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게다가 나날이 대중화되고 있는 무속 관련 컨텐츠들은 샤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고 있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경영, 미니 다큐를 통해 그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바 있죠.
그저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그는 뒤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수익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허경영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부터 허경영의 소나기에 인생이 통째로 사로잡힌 사람들까지 심각한 문제죠.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비 문제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가해자가 된다는 면에서 대중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허경영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뭐였나요? 친숙함입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 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출마해온 그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공약과 발언들로 대중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부양이니 뭐니 하며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홍보수단으로 이용했죠.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유력인사와의 합성사진 배포나 결혼설 등 거짓말을 활용해서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이런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이미지는 엔터테인먼트로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를 초청해서 그의 기행을 컨텐츠 삼았죠. 허경영은 온라인에서 미음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경영의 수법이자 전략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웃어넘기는 대상일 뿐이죠. 문제는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엔터테인먼트로서 컨텐츠로서 소비되면서 그의 인지도는 급격하게 커졌고 이는 소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경영이라는 종교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강연이나 행사 등에 참석했다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무속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무속을 컨텐츠로서 소비하고 무속인들을 인플루언서로서 대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점, 사주, 운세 등을 맹신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재미삼아 가볍게 체험하죠. 샤머니즘에 관한 관심 역시 대부분은 흥미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문제는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속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진 상황이라면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무속인과 고객의 관계는 종속관계입니다. 무속인의 초자연적인 능력 등을 인정하고 이에 경의를 표하는 게 그 관계의 시작이죠. 고객은 무속인이 자신의 삶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속인의 지도와 조언에 따르게 됩니다. 완벽한 갑을관계라는 거죠. 게다가 무속인과 고객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 해당하기에 사법제도나 기구의 감시체계 같은 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즉 무속인은 한 개인에게 아무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속인들 중에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기꺼이 고객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속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례들, 잠깐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관련 기사들이 나옵니다. 무속인, 역술인이 요구하는 복채, 국값, 부적값 등을 충당하기 위해 빚더미에 앉은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불운이 닥칠 거라는 식의 협박에 의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무속인에 의해 귀신을 쫓겠답시고 가족을 고문하고 폭행하다가 사망하게 만든 사례부터 사이비 종교 형태로 고객의 주변인들을 신도, 제자로 끌어들이게 만든 사례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무속인에 의해 또 사이비 종교에 의해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체계에는 이런 문제적 무속인들을 처벌할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사기 정도로 처벌하는 정도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속 관련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연결된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무속인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믿음에 있어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라는 건 어떤 종교나 신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죠. 헌법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제한과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속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저는 무속신앙 등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자유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만큼은 꼭 짚고 싶습니다. 제도화된 대형 종교의 경우 종교가 착취나 사기의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장치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문제적 요소가 있는 집단을 이단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대형 종교에 대한 제도권의 견제와 감시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무속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없습니다. 무속인과 그 신도는 기본적으로 1대1 관계를 형성하고 종속 관계에 사로잡힙니다. 무속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감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속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컨텐츠가 흔해지고 무속행위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이든 소비자는 오남용시 부작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속 신앙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무속 관련 시장과 상품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고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 합리적인 소비자 또 합리적인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지였습니다.